지도로 보는 신라의 건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신라가 아니고 서라벌이겠죠. 서라벌이라는 말은 동쪽 벌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쪽 벌판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언젠가 서쪽에서 이동해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쉬운 7번째 동영상입니다. 신라의 건국 시리즈는 크게 두 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11번인데 박격거세의 사로국 건국으로 이전에 제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음하는 것이 지도로 보는 신라 건국입니다. 앞에 말로만 설명해 가지고 지도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지도로 보는 신라 건국을 준비해 봤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사 중에 전기신라사가 있고 후기신라사가 있어요. 신라 건국은 바로 전기신라사에 해당합니다. 그 전기신라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국 시점을 중심으로 건국 준비기, 건국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국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주에 월성을 쌓게 되는가, 거기까지를 제가 건국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라는 하나의 세력이 건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세력이 있는데 크게 박씨와 석씨예요.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신라사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 건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 40분 정도 계획으로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전기신라사. 전기신라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문제인데, 전기신라가 뭡니까? 신라사는 크게 통일전입니다. 물론 7세기까지 신라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요. 전기신라라는 것은 1대 혁거세 거세관에서 16대 흐레이사관부까지 4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후기신라는 17대 내물리사금부터 30대 문무왕입니다.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 중에 하나가 경주 월성의 재축조예요. 4세기 중반에 경주 월성이 다시 축조되는데 그 월성의 재축조를 기준으로 앞에가 전기신라, 뒤에가 후기신라가 됩니다. 그 전기신라는 어떤 거냐? 한국인의 형성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줘요. 물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지만 특히 신라 같은 당시에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가, 그 과정이 한국인의 형성 과정을 대표한다.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는 삼국시대의 최종 승자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12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4세기 할 때 요약을 할 텐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벌써 무슨 얘기 다 아십니다. 아래처럼 뭐뭐뭐뭐가 뭐뭐뭐뭐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12자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한 줄로 요약해라, 12자로 요약해라 하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 삼국사기를 12자로 요약하면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나중에 그걸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 국사교과에서는 전기신라가 사가 없는가? 우리 국사교과서는 신라의 절반을 버렸어요. 절반을 버리고 내물이사부터 나옵니다. 왜 중요한 전기신라사 절반을 버렸느냐? 그 이유를 저는 다음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기신라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기신라사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0% 이상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단 한 달도 90% 이상이 연도와 달까지 정확한 기사들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두렵다. 두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전기신라사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한국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저희 세대라든가 40, 50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개방되어 있어요. 사고 자체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전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왜 일본은 5세기 왕릉급 고분들을 발굴하지 못하는가? 일본 고대사의 전성기는 5세기예요. 가장 큰 고분들이 있고 가장 화려한 유물이 나온다는 5세기 왕릉급 고분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이 발굴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해하지 못해요. 왜 5세기에 이런 대규모 고분이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그 고분에서 남을 유물들을 일본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과 달라요. 오늘날 일본의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과거 태평양전쟁 시대의 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 사회도 저 정도 문제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전기신라에서 하나 알렸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신라의 건국을 포함하여 전기신라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전기신라사가 뭐냐 이거죠. 한국사는 이주민의 역사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한반도에 처음부터 어떤 주인이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때 어디서 왔냐에 차이만 다를 뿐 이주민의 역사예요. 그 중에서 뭘 받아들이느냐, 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 예를 가져왔어요. 신라의 성골과 진골입니다. 신라의 성골과 진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기원에 관한 겁니다. 저게 성골에서 진골로는 떨어지는데 진골에서 성골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입니다. 성골이 되기 어렵게 만들고 성골에 진골로 떨어지는 것만 가능하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지나면 성골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줄어들고 진골은 점점 많아져서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 계급을 결정한 것이 6세기 중반 덕풍왕 때 정도 된다고 보는데 100년 후에 역전돼요. 성골이 진골에게 밀려나가지고 진골이 정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을 왜 우리 교과서에 기록하지 못하느냐?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제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골이란 3세기에 이주한 미추 이사금과 4세기에 이주한 뇌물 사금을 선정하는 집단이다. 그 다음에 진골이란 1세기에 이주한 김할조와 김수로왕을 선정한 집단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근데 저렇게 써놓으면 이제 당장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3세기에 미추 이사금이 이주합니까? 왜 4세기에 뇌물 이사금이 이주합니까? 왜 1세기에 김할지와 김수로왕이 이주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정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골이란 3세기의 고구려를 침공한 위나라 관궁왕군대 출신과 4세기에 역시 고구려를 침공한 연나라 모용왕군대 출신 구산다. 진골이란 AD 1세기에 산동반도와 유주에서 들어온 흉노계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뚫고 내려오면 성골이고 못 뚫고 내려오면 진골인 겁니다. 성골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고구려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내려가면 성골, 못 뚫고 내려가거나 안 뚫고 내려가면 진골인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국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 전기신라사를 보면은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그 3세기 후반에 이제 낙동강중에 나타나는 김해 대성동고분을 설명할 거예요. 그때 이제 미추이사금이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뇌물이사금 그 관계는 훗날 경주 황남동 고분을 할 때 그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뭐 하나도 우리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실제로 물어봐서도 그래요. 물론 사실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사실을 하면 당연히 기록할 교과서에 가르치고 저보다 더한 것도 가르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뭐 이런 정도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느냐? 저는 21세기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뭘 받아들이느냐? 일본 고대사라는 게 한반도 이주민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미축의 왕력이 있어요. 미축국이 뭐냐면 목지국이에요.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했다고 해서 미추국은 목지국인데 그 왕을 진왕이라고 합니다. 그 제 책을 보시면은 삼왕사의 대조명 3편인가요? 3권을 보시면은 그에 관한 좀 더 이 책입니다. 이 책 맨 처음에 보시면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미추국이 목지국인 이유가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책 처음에 보시면 돼요. 이 진왕력이 다음과 같습니다. 목지국 진왕력 1대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했어요. 미추홀이 어딥니까? 목지국의 위치가 아산만 상륙에서 이제 충청남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략 8대쯤 된다고 봐요. 뭐 7대인지 8대인지 9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8대 정도의 칠지도를 왕이 있어요. 외여왕 비묘에게 칠지도를 보냅니다. 비묘를 외왕으로 책봉하는 거예요. 추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행히 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여구왕, 13대 여수왕, 14대 여휴왕 중국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진왕대가 언제부터 부여시냐? 11대부터 부여시라고 합니다. 여구왕 바로 앞에 4세기부터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대까지는 부여시가 아니었어요. 11대 그러니까 4세기에 부여시가 진왕권을 장악하고 어떻게 합니까? 진왕권을 자기가 진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비족이 필요하죠.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한강유역에 있는 말갈 세력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말갈 세력이 왕비족이 되는 겁니다. 그 한강변 말갈 세력이 삼국사기 백제분기의 왕력을 가지고 남기고 있어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이 정도 하고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석촌동 고분 시리즈를 전에 녹음을 했어요. 석촌동 고분군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대 응신, 16대 인덕, 17대 이종, 18대 반정, 19대 윤공, 20대 안강, 20대 웅략까지가 소위 5세기 7대왕 일본 열도 천도기예요.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외국으로 일본 열도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이 5세기 7대왕 5세기에 7명이 왕이 있다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외국 전도기 82년이에요. 요걸 빼서 일본 서기의 천왕력이 집어넣었어요. 요걸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22 동성왕, 다음에 23 무령왕 이런 진왕들은 삼국사기에서 받았어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받아가지고 삼국사기 백제본기 왕력이 집어넣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왕력에는 1대 비류부터 21대 웅략 왕까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22대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일본의 국사교과서에 실릴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린다고 해서 무슨 일본에 별다른 충격이 있느냐? 없다고 봐요.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삼국사기 편자들이 이 백제왕기를 받았을 때 백제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22대 동성왕 시대무리가 성립되었고 앞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왕 앞에는 뭐가 있는 거? 문주왕, 삼군왕이 있었죠. 그 앞에도 전혀 다른 게 와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서울에 있었던 지금의 한강 지역에 있었던 4세기 이후 백제 왕비족이 된 나라, 그 나라 왕정이 있었어요. 그걸 결정한 것은 삼국사기 편자가 아닙니다.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삼국사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른 왕력, 미축 진왕의 다른 왕력이 우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는 거예요. 그 5세기 중반 이전에 백제본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삼국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역 역사가 웅진천도 이전까지 한 500년이 비어 있어요. 없습니다. 금강역, 영사강역 500년이 없어요. 그 금강역과 영사강역 500년이 사라진 것은 앞에 왕통을 지우다 보니까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드디어 건국 준비기를 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 준비기입니다. 준비할 때까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BC 1세기에 북방 유목사회가 동호에서 흉노로 주도 세력이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BC 2세기까지는 동쪽 바이카로 부근에 있던 동호가 유목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2세기에서 1세기로 가면서 알타이산을 중심으로 한 이 흉노 세력이 점점 커가지고
북방 초원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 동호와 그 흉노의 전쟁에서 흉노가 승리하니까 동호가 남하하게 됩니다. 동호가 남하하는데 유목사유라는 게 그래요. 유목사유라는 것이 패하면은 이 진쪽은 이긴 쪽 밑에 들어가서 2등 국민으로 살던가 아니면은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패한 동호 세력들 중 오한계 일부가 남쪽으로 남하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반도로 남하한 거예요. 그래서 남하하다가 요동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한반도로 들어온 것이 바로 서라벌국 출현입니다. 왜 오한계가 박씨냐? 그건 앞에 동영상 보십시오. 거기가 긴 얘기를 했습니다. 오한족 풍습하고 초기 신라 박씨하고 같아요. 양쪽 같습니다. 자, 신라 건국기. 신라 건국에는 여러 세력이 기여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들어봤어요. 첫 번째가 유목 집단 이동이 박씨예요. BC 1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이동합니다. 경주에까지 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지게요. 그래서 의몽골에 출발 한강유역 도착까지 사실은 저게 의몽골인지 내몽골인지 정확히 보냅니다. 그 경계 지점이 아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의몽골이라고 썼어요. 네. 그 한강유역 도착할 때까지 준비기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에서 건국합니다. 한강유역 어디입니까? 제가 나중에 지도에서 봅니다. 동서울 지역인데 그 다음에 경주 항구였어요. 경주 항기 내려갈 때까지 그때가 혁거세 거서관부터 5대 파사이 작업까지입니다. 이게 건국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종료되느냐? 고구려에 의해서 북쪽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로 박씨이민이 딱 종료가 돼요. 네, 박씨이민은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부터 오는 농경 집단의 이동이 있어요. 석씨인데 그럼 딱 석씨입니까? 남쪽으로 오는 사람이 다 석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세력이 석씨였던 거예요. 1, 2세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세기 중반에 후한이 건국되고 그 양자강 하류를 통치하는 영토화 과정에서 그들의 탄압을 피해서 양자강역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양자강 하류에 출발하여 한반도 남부를 거쳐 경주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대 탈의 사금부터예요. 언제 끝나느냐? 후한 혼란기 2세기에 이미 계속됩니다. 계속되다가 3세기 초 내사금 때 양재강 유역에 손권의 오나라라는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면서부터 이민이 끊겨요. 그래서 석씨를 중심으로 한 양재강 유역의 농경 집단 이민은 한 15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박씨가 정권을 잡으나 박씨는 더 이상 안 오고 석씨는 계속 오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라 왕권이 박씨의 석씨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초창기에 왕권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큰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3번이 농경화 유목 세력이 됩니다. 1세기인데 1세기 들어왔는데 BC 1세기에 흉노가 남하의 전환에 투항해요. 이제 북흉노, 남흉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제 흉노족이 전환에 투항해가지고 전환 정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김일제에게 나오는 거죠. 전환과 후한 교체기에 왕망 세력이 손을 잡아요. 왕망 세력과. 그래서 신나라라는 국가를 건국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나라 자체가 흉노 정권으로 봐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더 남아서 유목 제국사에서는 중국을 최초로 통하는 진시황의 진나라를 흉노 국가로 봅니다. 흉노 국가로. 이렇게 많이 이게 흉노 국가면 왜 흉노가 미워가지고 만리장성을 쌌습니까? 서로 친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가까운 데도 얘기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보십시오. 남북한 같은 동족인데도 가운데 철책치고 철조망치고 못 가게 하잖아요. 철책이 만리장성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리장성보다 더 심한 장성입니다. 현재 한반도 남북을 가르고 있는 철책은 만리장성보다 몇 배나 더 견고한 철책이 돼요. 그래서 이 후한이 들어서면서 신나라에 합세했던 흉노계를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 전환사회에 들어와서 다 농경화되고 중원 국가의 민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동반도에 유지해서 육로와 해로와 육로로 한반도로 이적이 돼요. 육로보다는 해로, 특히 연안 항해를 통해서 한반도 해안지방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 중에서 진안 지역 정착민들이 세력을 형성해요. 세력을 형성해서 신라의 정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말지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기말지 세력에. 그리고 6세기에 이들이 진골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또 다른 세력 하나 되는데 한반도 북부의 농경 세력이 신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라고 봐요. BC 1세기, 1세기, 4세기에도 이제 왕실이 귀복하지만 대동강 유역에 있던 고조선 유민들, 대동강 고조선 유민들은 본래는 요하유역에 있다가 유만조선이 망하면서 대동강 유역으로 왔다가 낙랑국을 세웠어요. 그 낙랑국의 왕실입니다. 이 최씨예요. 훗날 신라의 육도품에 편입이 되는데 이들이 당시에 요하유역의 대동강역에서 신라까지 들어오면서 가장 선진문물을 가지고 왔다고 봐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서 초기에 경주일 때도 발견되는 신라 초기의 목곽분이 낙랑하고 유사합니다. 대동강역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시 하나만 들었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제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BC 2세기에 서쪽 세력이 농경사회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서쪽 세력이면 진나라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예요. 어디 갔습니까? 이 진나라가 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왕권을, 아니, 중국을 통일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이 진나라가 통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무렵에 서쪽과의 문화적 교류가 동쪽과의 문화적 교류보다 우세했어요. 동쪽과의 문화적 교류라는 건 동호나 고조선, 진국 이런 나라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 거죠. 서쪽과의 문화적 교류라는 건 로마나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쪽과의 문화적 교류가 우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중심이 서안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중심이 서쪽 동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요와 금 이후는 완전히 이 동쪽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은 어떻습니까? 북경에 도보고 있고 경제 중심지도 동쪽이에요. 상하이입니다. 경제 역시 동쪽이에요. 지금은 중국은 서쪽, 중앙아시아나 유럽과 교류보다는 동북아 뭡니까? 남북한이나 일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을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과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태평양 국가입니다. 중국 지금은 이제 동쪽이 더 우세해요. 그렇지만 BC 2세기에는 서쪽 세력이 우세해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 농경사회가 서쪽이 우세하면은 유목사회도 그 영향을 받아요. 유목사회도 서쪽의 흉노가 동쪽의 동호를 물리치게 됩니다. 제가 동호를 바이칼 세력, 흉노를 알타이 세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흉노족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유목민족이 있는데 대표가 흉노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쪽도 동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있는데 대표가 동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타이 세력, 바이칼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흉노 이쪽 알타이 세력은 김씨의 기원이에요. 김씨라는 이제 성의 기원이고 이 동호를 비롯한 바이칼 세력은 박씨와 이씨의 기원입니다. 한국의 3대 성씨가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이 기원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지금 그 김씨라고 저도 김씨인데 김씨라고 해서 그럼 제가 연결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 때도 마찬가지, 삼국시대도 마찬가지 성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이 없었고 일부 귀족만 성이 있다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전에 그 왕을 지냈다든가 어떤 큰 성씨를 갖다 채용한 것이지 뭐 지금 김씨라고 해서 뭐 저기 알타이 세력과 연결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성씨는 이제 관계없는 것이고
기원을 따지면 김씨는 알타 세력, 박씨와 이씨는 바이칼 세력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유목사회가 BC 2세기까지는 동쪽이 우세했어요. 동호가 고조선과 접촉이라는 것도 우세했는데 BC 1세기 이후는 서쪽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만리장성 미전의 남쪽도 진나라가 통일합니다. 흉노가 우세해져가지고 북방 초원지대의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넘어갈 텐데 3세기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의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유목민족이 대거 남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남쪽과 문화교류가 우세했는데 이 3세기 이후에 3, 6세기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통상했는데 이때 중국의 한족이 교체됩니다. 한족이라는 건 중원 문명을 핵심으로 하는 주로 하는 민족을 한족이라 하는데 한족이 주류가 선비족 등 북방계로 바뀌는 거예요. 북방계로 한족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한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족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뭐 소수민족 아니면 그냥 한족, 특별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다 한족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의 한족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적인 면이 아니고 문화를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원 문화를 어떻게 향유하느냐, 거기에 속해 있느냐가 한족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BC 1세기에 75년에서 70년 잡았는데 정확한 전도는 모릅니다. 저도 정확한 문제는 몰라요. 이때 흉노와 결전을 해요. 동호족이 흉노에 대해서 한번 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반격해요. 흉노와 반격하는 동호 땅입니다. 흉노와 결전이 벌어지는데 어느 지역인가는 잘 몰라요. 대흥안령 산맥 서쪽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몽골과 의몽골의 경계쯤 아닐까 이 정도가 아닌가 추정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패요. 패해가지고 오한계가 남하를 하게 됩니다. 남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남하를 시작했던 시기가 대충 BC 75년에서 BC 70년 사이 BC 75년보다 앞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76년, 77년 대충 패우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여기를 떠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내몽골 전제 내몽골에서 남하를 하는 겁니다. 남하를 하다가 사람들이 남하뿐만 아니라 이동을 못해 돼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갇히는 거 아닙니다. 가면서 빠져나가요. 이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경로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4세기, 5세기 유럽에 나타나는 훈족이에요. BC 1세기에 그 몽골 초원을 떠날 때 흉노족은 아마 동양인 얼굴 저기 뭡니까? 진시황의 병마용에서 나오는 병사들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중앙아시아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중앙아시아에는 돌골족, 스키타이, 기타 여러 종족을 흡수해요. 유목민족을 흡수해가지고 한 500년 후에 이제 유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와 도착했을 때는 얼굴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도착할 때는 이제 동양 사람 얼굴에다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섞여가지고 지금의 터키 계통, 그러니까 백인의 모습 어느 정도 같으면서도 동양인적인 모습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았을까. 훈족의 모습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족이라는 게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유목민족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옆으로 한 것은 이 한국사회에 들어온 메인스트림이 이 파란색이고 옆에 좌우는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데 전부 일렬로 같이 오겠습니까? 많은 숫자는 이와 같이 요서 쪽으로 해서 중국 유주 쪽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많은 숫자는. 일부는 이제 동쪽으로 해서 두만강 연해주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몽골에서 남하를 시작해서 부여의 서쪽을 통과했다고 봐요. 당시 부여가 있었어요. 이 당시 기록이 있었으면은 부여와의 접촉 기록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동지역까지 내려왔다가 요동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동쪽으로. 왜 서쪽으로 방향을 안 틀고 동쪽으로 했는데 서쪽은 이 요동만 막혀가지고 동쪽으로 틀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요동만이 왜 이렇게 그렸습니까? 당시에는
요택을 비롯해서 그 북쪽까지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장해 봤습니다. 이렇게 깊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상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사실 상류인지 중류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압록강 상류나 중류를 통과해서 한반도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를 통과한 것이 BC 70년에서 65년 사이.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를 통과하는데 이때 낙랑국을 만났습니다. BC 65년에서 BC 60년. 이때의 신라 기록이 있으면은 아마 낙랑국하고 치열한 공방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승리했으면은 신라가 이제 대동강역의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패했어요. 낙랑국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해서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계속 남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BC 60년경에 그 서울, 동서울 지역에 들어와서 BC 57년에 혁거세의 신라 건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서라벌 건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경로에서 일부는 이탈하고 동시에 여러 민족들을 흡수해야 될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건국할 때가 되게 한 세대 걸렸어요. 한 세대. BC 75년 정도 출발해서 BC 57년에 도착했으니까 약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한 세대 만에 도착해서 국가를 여기 건국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데 한 세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고 일본 건국되는 것이나 고구려 멸망하고 발해 건국되는 것이나 되게 한 세대 걸려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부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요동만이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낙랑국은 어떻게 되고 낙랑군은 뭐고 낙랑국은 뭐냐, 이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낙랑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만약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21세기 미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틀린 말 안 해요. 알래스카도 미국의 일부이니까. 알래스카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있었냐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을 통치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는 수도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 동부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서양 가까운 동부에 미국이 있었다고 말해야 맞지, 뭐 미국이 무슨 저기 알래스카에 있었다, 괌에 있었다, 뭐 평택에 있었다, 이러면 이제 정답과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는 말은 낙랑태수가 통치하는 낙랑군의 치소가 어디 있었냐는 말이 같습니다. 이 무렵에 낙랑군이 신라가 남아갈 때 그 전에 이 부분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고조선 시대인 BC 2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택을 포함해서 훨씬 북쪽까지 바다에 있어요. 북쪽까지. 제가 추정해서 그린 겁니다. 뭐 정확한 지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당시는 어땠냐면, 요서를 흐르는 강은 전부 다 동쪽으로 들어갔어요. 동쪽으로 바다로. 그 다음에 요동을 흐르는 강은 다 서쪽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둘이 합해가지고 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00 몇백 년하고 지금 전하고 지금 다른 거죠. 그러면 궁금하게 생각해요. 당시에 유만조선과 전하는 국경이 폐수였어요. 폐수를 경계로 유만조선과 전한이 동서로 위치했습니다. 그러면 폐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서 수경이라는 책에 그에 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폐수란 낙랑군 임폐현, 누방현, 낙랑의 누방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동남쪽 동남쪽으로 쫙 흘러서 임폐현에서 동쪽으로 입우해 바다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누방형 임폐현을 대각선으로 요같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에 요서를 흐르는 강은 그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흐려야 이제 전한과 고조선이 어떻게 서로 국경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가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이러니까 이쪽이 전한하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전한하고 이쪽 고조선하고 폐수를 경계로 맞서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서에 낙랑군이 있었는데 누방현 임페현처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낙랑군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요. 요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요동쪽으로 입니까? 쫓겨날 때까지. 고구 4세기의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이 낙랑군이 다시 요소로 밀려갑니다. 그때까지 낙랑군의 핵심은 그 요동에 있었어요. 그럼 한반도는 뭡니까? 한반도는 대방군 똑같은데 이 요서 지역에 낙랑 지역에 한 나라의 군이 설치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한반도에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북쪽으로 이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전하는 가만히 있느냐? 전하의 관리들이 따라옵니다. 전하 세력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하의 입장에서는 낙랑군이 확대된 걸로 보는 거예요. 훗날 3세기 대방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방군,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이 설치되는데 대방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어디로 피신합니까? 황해도 경기도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고유왕 정권의 탄생인데 그러면 대방군의 입장에서는 대방군이 확대된 거죠. 하지만 엄연히 여기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대방군의 취소가 황해도나 경기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방군의 취소는 이 요동반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낙랑군의 취소는 요동에 있는 것이지 이 평양에 있는 거 아니죠. 단지 그 영향권이 여기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백제는 어디에 건국됐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그 요동반도 북단의 해안지방에 백제가 건국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본계 국가의 동쪽에 낙랑군이 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당시 BC 2세기, 1세기는 이게 전부 낙랑군의 영향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낙랑 입장에서, 낙랑 택시 입장에서부터는 자기 영토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군사력까지 있고 그걸 그냥 묵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랑군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그 한반도 중부로 이주하게 된 것이 바로 백제의 건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백제의 건국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할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건국기로 보겠습니다. 한강 상류 동서울 시대가 BC 1세기 중반에서 AD 1세기까지입니다. 3대 왕, 1대 혁거세, 2대 남해, 3대 유리산까지 약 100년이에요. 이때 한강 상류에 있으면서 국가의 체제를 완비를 해요. 유리사금 때 부체제를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체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동호 때부터 그리고 오한족이 쓰던 제도를 다시 정비합니다. 국가를 건국하고 나서 부체제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대 100년 동안 어떤 특징이냐? 한반도 중북부 기록들만 있어요. 한반도 남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남해왕조의 외에 병선 백척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남해왕조 기록은 일부 기록이 옮겨왔어요. 후대 기록이 대표적인 일식 기록입니다. 남해왕조 일식 기록은 안 맞아요. 다른 데 옮겨옵니다. 그리고 외 병선 백척 기록 백척은 거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탈해 3년조를 보면 거기에 왜곡과 화친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친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뭔가 그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기록이 남해왕조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 보는. 그래서 3대 동안에는 없어요. 3대 동안에는 한반도 남부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한반도 남부 기록이 나오냐면 탈해조부터 나와요. (4대) 탈해에서금 신라보의 산해 박씨왕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버류이 사금이
이 9대 버류이사금이 최초의 석시왕인데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신라 왕실 기록에 석탈애가 없어요. 자기들의 왕인. 그래서 석탈의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박시왕에서 그걸 빼버리고 석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석시왕이 박시왕들 가운데 한 명이 들어가게 됐어요. 박시왕 빼버리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석탈의 기록은 석탈의 기록이 아니고 그 박시왕 기록이에요. 그 석탈의 저에 나와 있는 박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어떤 특징이냐. 이 한강변에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하하는 경로가 백제의 국경을 따라합니다. 백제의 동쪽 국경을 따라 남하예요.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인 와산성을 중심으로 와산성입니다. 백제와 쟁패전을 벌여요. 왜 와산성에서 쟁패전을 벌이냐. 그 당시 신라의 수도가 바로 여긴 거예요. 와산성 부근이 신라의 수도고 와산성이 신라의 수도 방어성이세요. 신라 방어.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수가 없어요. 밖에 없다. 이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시대를 그 근처에 있는 제일 큰 산을 따가지고 속리산 시대라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이제 백제와 계속 대결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동쪽인 안동 지역으로 물러납니다. 파사이다 그때 물러나요. 안동 지역에 한 10년 있다가 다시 가야계에서 남아요. 남아에서 최종적으로 경주에 정착하게 된다. 경주 항구에 정착해요.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101년에 최초 궁궐인 경주 월성을 완공을 하고 왕이 들어가면서 신라의 이주가 끝나요. 신라 건국 기록이 끝나는 거죠. 박씨에 의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월성은 이후에 2번 함락됩니다. 서기 262년에 한 번 함락되고 서기 297년에 다시 한번 함락됩니다. 저 월성 함락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박씨가 남아가느냐 얘기예요. 백제의 국경을 따라 대충 요게 백제의 국경입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고 요 부분입니다. 충남 아산만의 남쪽 부분 요 부분에 백제의 수도에 있어요. 그럼 서울은 뭡니까? 서울은 백제의 형제국가, 백제를 이루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예요. 마한이라고 쓴 이유는 당시는 변환과 진화는 아직 백제에 통합되지 않았어요. 마한도 이쪽에 영상형 지역은 통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만 통합되기 마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백제의 국경을 따라 남아갑니다. 그래서 동서울 시대가 대개 BC 57년에서 55, 3명, 1대 격것의 2대 남의 3대 유리, 동서울 시대. 그 다음에 속리산 시대가 4대 사라진 박시왕, 이게 탈의사금 때입니다. 이때 최초로 외의 기록이 등장해요. 한반도 남부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안동시대 5대 파사의 이사금 때 경북 안동에 무슨 고타군준이 나와요. 안동시대를 거쳐요. 여기는 짧게 있어서 한 10년 있다가 다시 남아갑니다. 남아가면서 경주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9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월성이 완공되는 게 101년. 그래서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부터 5대까지 오는데 한 150년 걸렸어요. 1대 한 30년씩 해서 3, 5, 15, 150년 아주 합리적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 동서울에 있을 때 낭랑과 만났거나 맥국과 만난 기록이 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낭랑 만날 수밖에 없고 맥국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죠. 왜는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 4대째 왔을 때 석탈애가 먼저 들어옵니다. 경주에 석탈애가 먼저 들어와요. 석탈애가 만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에 관한 얘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석탈애 집단의 이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라사는 박씨와 석씨 두 개의 핵심 집단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신라 건국이라면 물론 박씨가 건국했지만 석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필리핀 열도와 일본 열도를 왜라고 불러고 있어요. 이것도 왜고 그것도 왜입니다. 그래서 삼국사에는 뭐라고 합니까? 석탈을 외국 동북 천리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 봐야 돼요? 두 개를 다 보는데 그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봤으니까 양자강 하류예요. 그래서 동북 천리는 거의 여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강 지역에서 황해로는 남북으로 해류가 흘러가지고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배를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후한 광무제 때 양자강유역을 영토하니까 이들의 이제 타락을 피해 가지고 서기 50년경에 석탈의 선단이 양자강하류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쭉 해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백제 땅에 도착했어요. 백제 땅에 마한 땅에 한반도 서남에 도착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밀려나요. 백제 땅에다 다시 밀려서 남해안을 돌아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을에 밀린 정착이 뭐 다시 바다로 통진하여 어떻게 되냐 남가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석탈해가 들어올 때의 낙동강유역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목출도를 이렇게 과장해서 그런 겁니다. 좀 뭐 이러지 않겠죠.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고 섬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모르니까 이것만 있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경주 밑으로 아무 지형이 없어요. 지명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쪽이나 서쪽이 이쪽에 있는데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밑에가 나오는 것은 여기가 그 5세기까지도 지명이 안 나와요. 남쪽 지명이. 6세기에 들어가면서 경주의 남쪽이 지명이 돼요. 즉 이 지역에 이제 육지가 된 거죠. 그때는 55년에 처음에 김해에 성립합니다. 요 성립 그런 거예요. 상륙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로왕에게 밀립니다. 어떻게 밀리는가를 이제 가락국기가 그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밀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석탈에 사람들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주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왜를 만나요. 바로 임나입니다. 이때 이제 이 왜를 만나게 되는데 임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임나가야 건국은 남가야 건국이나 비슷한 시기로 봐요. 뭐 1년, 2, 3년 사이를 그 사이에 1세기 중반에 건국이 됐을 거예요. 탈의 원년을 경주 도착에 들어옵니다. 탈의 원년이 57년이에요. 그럼 55년에 김해 상륙했으니까 남가야가 42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수로왕을 이 석탈을 만났냐면 거의 한 10년 지나서 10년 내지 15년 후에 남가야가 42년 건국했는데 이 경우는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석탈을 만나서 밀어냈어요. 당시는 그 남가야가 힘이 더 강했죠. 석탈의 선단보다는 석탈을 밀어내서 올라갔습니다. 남가야 건국이 42년인데 임나가야도 대충 요 무렵에 전후에서 건국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최초로 외를 기록했기 때문에 임나가야를 만났기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외기록은 전부 5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석탈해가 경주항에 도착한 이후에 도착하자마자 외를 만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임나가야는 이 경주항은 자신들의 세력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자체가 임나가야의 내륙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선단이 배 타고 와서 북쪽에 상륙해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니까 임나 입장에서는 그만둘 수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양쪽에 갈등 벌어지고 목줄도를 놓고 싸우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임나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요약됩니다.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라 초기의 양자강유역임을 살려면 1세기 중반, 3세기 초까지 약 150년이다. 후한 건국 후 1세기 중반 시작된 양영토화로 이미 시작했다. 2세기 후한 혼란기에 계속되고 3세기 초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요. 양자강유역의 통고를 원활합니다. 이미 종료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신라본기의 초기 일식기록도 더 이상 안 나와요. 3세기 초에 안 나옵니다. 내의사금대 끝이에요. 그리고 지마 벌위사금대를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무슨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할까? 대부분이 저는 이제 양자강유역 이민집단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이들의 지도자들을 받아서 관직을 줘서 국정에 참여시켜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라가 발전을 해온 거예요. 6대 지마, 7대 일성, 8대 아달라, 9대 보이고 막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 당시에 대이민 시대였다는 거예요. 양자강 하류에서 출발한 선단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여러 기록들이 나중에 신라본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8대 아달라이 사금 때 나타나는 흥선입니다. 흥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일기차 흥선이 이 사람이 훗날의 벌위 사금이에요. 28,000의 군대로
한강유역을 공격하는데 아달랴 사금 때 아마 신라군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신라의 총동원하는데 그때 버류이사금이 2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가서 한강유역에서 회군합니다. 한강유역 회군 후에 정권을 잡아요. 전부 잡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한강유역 공략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았을까? 마치 이 조선 건국하는 유화도 회군 반대하는 것과 비슷한 않았을까? 전기신라에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공격한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아달랴 사금. 그리고 정권이 석시로 넘어가요. 흥선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버류이사금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와 구수해가 좌군 유준주가 되는데 아마 개국공신 왕조를 연 개국공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진안지역이 전부 백제에 통합되는 거예요. 진안지역이 백제에 통합되니까 신라가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박씨에서 석씨로 정권이 교체돼요. 왕권이 교체돼가지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박씨보다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있는 더 발전된 집단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삼국사기는 백제가 어떻게 됩니까? 삼국사기 백제는 백제가 다음로가 돼요. 초고왕 구수왕식의 백제의 지시를 받는 이 한강유역의 이제 작은 소국이었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신라사는 무엇인가? 신라사를 요약하려면 저는 여러 문명이 들어오는데 한자 문명권과 비한자 문명권의 융합된 걸로 봅니다. 한자 문명권이라는 건 홍산 문명, 요하위역 고조선 유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황하 문명, 변진한 북중국에서 왔어요. 그 만리장성 그 쌓는 그 역을 피해 가지고 그 요동으로 온 사람들, 변진한 흉노계를 비롯한 북중국 이민, 그다음에 양자강 문명, 석씨를 비롯한 여러 이민들. 그 다음에 여기 한자 문명, 비한자 문명은 뭐냐? 인더스 문명. 이제 가야계 포함되는데 가야계가 신라에 편입되면서 인더스 문명의 그 여러 문명의 흔적들이 신라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4세기 이민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이 삼국통일에 주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하다가 이제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4세기에 들어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이 아페를 전부 통합해요. 아페를 싹 통합해가지고 삼국통일을 하는 겁니다. 삼국통일의 주축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걸 쭉 보면 신라사란 무엇인가? 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신라사란 세계 문명의 융합사다. 어떻게 신라가 이 승리하게 됐는가? 어떻게 신라가 승리하게 물어보면 세계 문명을 융합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생각을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신라 건국사 연구의 미래입니다. 제 연구는 신라 건국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발전된 설명이 출현할 거예요. 더 완벽한 모순이 없고 발전 설명이 신라 건국을 설명하는 날이 온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올 거예요. 누가 합니까? 바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신라 건국사를 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잘 설명하는 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신라 건국사가 자리를 잡고 전기 신라사가 우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부할 텐데 백제 건국사도 중요해요. 백제 건국사도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백제 건국은 뭡니까? 바로 진왕 체제의 성립이에요. 진왕 체제의 성립이 바로 백제 건국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중국 사서는 동의전 한절 토한조가 백제조예요. 백제조를 통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백제의 건국을 유만조선과 준왕조선을 잇는 고조선의 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직계 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에서 내려온 부여사의 연장이 아니고 고조선사의 연장으로 백제사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한조. 그러니까 후한서와 삼국지에 있는 바로 한이 백제조입니다. 이게
마한 변한 진안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백제예요. 그 소국제도가. 그런데 훗날 4세기에 고구려인들이 내려와 보고 광개토왕 비문에 내려와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잔국이다, 뭐 쪼가리 국가들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고구려인들이 볼 때는 백제 그 삼한 소국 체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제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